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결혼한 아직은 새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20대 후반 김미연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없다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모의 능력도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던 예전 세대와 다르게 요즘 세대는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하잖아요. 받는 만큼 주는 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안 받고 안 하겠다는 논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소위 반반 결혼이라는 게 대세기도 했었고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만큼 해야 하는 의무 대신 반반씩 독립된 가정을 이끌겠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론을박.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낸 건 아니고요. 요즘 세대와 다르게 전 받은 건 받고 할 도리는 다 하자는 주의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있는 집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힘든 거 보기 싫을 테고 제대로 부모 사랑 받고 자란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게 돈이라는 허울 속에 가려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정없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답니다. 그 시꺼먼 속내를 알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동갑내기 남편이랑 대학교 CC로 오랜 연애 끝. 30이 되기도 전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시댁의 지원이 컸어요. 여유있던 시부모님께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가지고 계시던 32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셨거든요. 다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라는데 넌 우리 집 며느리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꿈을 잃었구나. 민석이 제대하고 복학하느라 그동안 모은 돈 없으니 바가지 긁지 말고 알콩달콩 잘 살라고 주는 거야. 지금 당장은 명의를 돌려주진 못하겠지만 너 하는 거 봐서 네 앞으로 해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알았어? 중견기업을 운영하셨던 시댁은 동네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저희 친정에 비해 여유가 있었죠. 덕분에 저희 명의는 아니었지만 전세자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야,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민석이랑 내가 사귀는 건데 그랬어. 어리숙한 외모 뒤에 이런 재력을 가진 시댁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 말이 솔직히 강남에 집 한 채 해준다고 하면 왠지 현실감이 없는데 흑석동이라니깐 좀 부럽긴 하다. 나도 민석이 좀 넘보는 건데 그랬어. 야, 장난들 그만 쳐. 그러다 미연이 삐진다. 그나저나 이 집 장만하려면 너랑 민석이 월급 몇 년치를 모아야 하는 거야? 나중에 네 명의로 해주신다며? 만변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 그걸로 아파트 한 채면 야, 할만하다 할만해. 그러게. 야, 너 오늘부터 연기학원 등록해라. 또 누가 알아? 애 낳고 차 한 대도 떡하니 뽑아주실지? 집들이 때 친한 동기들이 집에 와서는 다들 한마디씩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 역시 나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말 따라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 안 쓰고 23년을 모아야 한다잖아요. 물론 아직 제 명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제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무언가 조금씩 과분한 관심을 받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은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구경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오갔었지만 결혼식도 끝나고 남편 회사 일도 바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서 겸사겸사 제대로 집들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친정 부모님께 대접할 음식도 준비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님이셨죠. 미연아, 오늘 친정 부모님 오시기로 했다면서? 정리는 잘하고 있는 거니? 음식은 뭐뭐 했어? 네,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에 물품이 없어 청소할 게 많은 게 아니라서 깔끔해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식은 갈비찜하고 잡채 좀 하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갈비찜? 그거 은근히 어려운 건데.
너무 삶으면 고깃살이 흐물흐물해져서 씹어먹을 게 없고 덜 삶으면 뼈가 분리가 안 돼 먹을 게 없는데 괜히 어려운 음식 해서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갈비찜 잘해요, 어머니. 결혼 전에도 종종 집에서 해 먹었었어요. 그래? 그럼 잡채라도 도와주러 가야겠다. 네? 오시게요? 내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그래. 사돈어른 오시는데 집만 해주고 신경 안 쓰는 시어머니 될까봐. 가는 길에 친정 부모님 드실 과일도 좀 사가지고 갈 테니까 넌 너 하던 일 하고 있거라. 네? 아니에요, 어머니.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 대답을 듣기도 전 당신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아마 제가 어떻게 말했어도 오려고 작정하신 듯 했어요. 솔직히 오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저를 못 믿어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2시간 전 시어머님이 정말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각종 밑반찬들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무겁게. 저 부르시지 그랬어요. 부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택시 타면 금방인데. 너 오갈 시간에 집 청소해야지. 안 그래? 우리가 사준 집인데 깨끗하고 정갈하게 보여야 잘 살고 있구나. 사돈 어른들도 안심하실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는 들고 오신 각종 음식들을 저에게 미루시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셨죠.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듯 머리를 갸우뚱하시면서 이것저것 다시 정리하시더라고요. 미연아, 여기 봤어? 이 구석까지 잘 봐야지. 여기 물때가 다 안 지워졌다니. 이렇게 물때가 쌓이다 보면 곰팡이 되고 관리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야. 청소했다면서 이게 뭐야? 사돈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가 가리킨 화장실 구석 타일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거실 화장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터라 물기가 있거나 물때 곰팡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시어머니 귀에 핑계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사돈댁 언제 오기로 했니? 넌 여기서 나무 하나 보지 말고 주방 정리 좀 해.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신 없던데. 시어머님은 깨끗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며 물 청소하시고 물걸레로 싹 한번 닦는 것까지 다시 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준비했던 음식들도 당신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하셨죠. 이리 줘봐. 어머,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짜기만 해? 물엿 넣긴 넣었어? 설탕이 아니라 물엿을 넣어야 윤기가 차르르 흐르면서 더 감질맛 나게 보이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수습해 줄 테니. 결국 친정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준비를 시어머님이 주도하셨고 저는 그저 거들 뿐이었죠.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시어머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유, 사돈 오랜만이에요. 우리 미연이가 친정 부모님 초대했다고 어찌나 걱정하든지 안쓰러워서 도와준다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우, 그냥 시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저는 우리 미연이가 너무 예뻐요. 꼭 제 딸 같아요. 그래서 집만 해주고 나 몰라라 못하겠더라고요. 딸처럼 챙겨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제 집에 손님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 있죠.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시어머님의 과한 간섭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자기야, 오늘 어머님도 오셨던 거 알아? 엄마가? 장모님, 장인어른만 오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누가 아니래. 집 청소는 잘하고 있는지 음식은 또 어떻게 했는지 걱정된다면서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알아서 하게 냅둬도 되는데 꼭 당신이 직접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래, 그러신 것 같았어. 엄마 아빠 왔는데도 안 가시고 계속 자리에 계셔서는 집만 딱 해주고 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딸처럼 살고 싶다나?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몰라. 해주신 만큼 잘해야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이런 식이면 이 집 무르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 게 어딨어. 자기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 당신 시킨 것도 아니고 엄마가 다 했다며. 누가 들으면 복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싼다고 욕해.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려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만 더 속상해질 뿐이었죠. 세상에 꽁돈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때 남편이랑 단판을 짓는 건데 말이에요. 결혼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친정 부모님 방문 사건 이후로도 시어머님의 간섭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생기곤 했어요. 말로는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다, 집만 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정없는 시어른이 되는 건 싫어서 그런다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 100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군대 다녀와 사회에 저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형편이 넉넉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종 기념일은 항상 마음만 주고받기 일쑤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하니 둘 다 직장인이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겠지만 둘 다 집순이 집들이기에 신혼집에서 제대로 분위기 내보자고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바빴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재료도 사고 둘 다 술을 즐겨 마시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마실 수 있다는 와인도 추천받아 준비해뒀죠. 이날만큼은 정말 로맨틱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가족 계획도 세우며 이제는 진짜 둘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깊게 되새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도착한 전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내심 남편도 저 몰래 미리 준비하려고 일찍 왔구나 싶은 마음에 기분 좋게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오신다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짜잔! 우리 미연이 가족이 된 지 딱 100일이더라. 축하해주러 왔어. 이런 건 서프라이즈로 해줘야지 안 그래? 시어머님은 손에 든 케이크와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아직 민석이 안 왔지? 어디 근사하게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놈이 집을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 먹자고 했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 서운할까봐 일부러 호텔에 들려 맛있는 케이크도 사왔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쳐두셨어요. 그리곤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건 무슨 냄새야? 스테이크? 너 고기는 구울 줄 아니? 쉬워 보여도 불 조절 잘못하면 육즙 다 날아가고 질겨서 씹기만 힘들어지는데? 어디 봐봐. 내가 잘 구웠나 한번 봐줄게. 주방을 둘러보시던 시어머니는 무슨 검사라도 하듯 제가 만든 스테이크와 와인을 발견하시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죠. 100번 양보해 좋은 취지로 축하해주러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애써 준비한 음식들을 평가절하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봐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민석 씨는 완전히 다 익은 고기 좋아해서요. 즐겨서 씹히는 맛이 있어야 비싼 고기 먹는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게 어딨니? 네가 고기를 잘 못 구우니까 우리 민석이가 너한테 맞춰주느라 그랬나 보다. 민석이 부드러운 고기 좋아해. 육즙 차르르 흐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무래도 네가 구운 고기 즐겨서 장조림이나 해먹어야겠다. 그건 냉장고에 넣고 내가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먹자꾸나. 그러더니 제가 준비한 고기를 찬통에 넣고 냉장고로 치우셨죠. 그리곤 가져오신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불고기, 잡채, 전 등 푸짐한 한식이었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는 점점 우리 집이라는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의 별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언제고 예고도 없이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마치 오랜만에 방문해 묵은 때를 씻어내려고 하시는 듯
올 때마다 주방 정리를 하셨고, 시아버님은 TV 리모컨을 자연스럽게 차지하셨죠. 그게 매주였어요. 한 주 건너는 법도 없었고 휴일이면 더 자주였고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고 이건 일반. 아휴, 아직도 구분 못하니? 요즘은 분리수거 잘해야 아파트 점수도 좋게 나온다니까. 미연아, 엄마는 오이소박이 이렇게 안 했어. 이건 너무 오래 두면 곰팡이 펴. 그냥 사 먹어. 주방이 제 공간이 아니라 조리 실습실처럼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늘 내가 널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시범을 보였어요. 마치 고마워해야 할 간섭처럼요. 심지어 시댁 친척들이 서울에 올라온 날엔 당신이 사준 우리 며느리 집이라며 단체로 몰려오시기도 했고요. 식탁이 다 차지 않자 거실 바닥에 앉아 전 부쳐 먹던 모습에 속으로 여긴 정말 제 집이 아니구나 싶었죠. 친척들이 올 수 있지 뭐 그렇게 불편해해. 1년에 몇 번 있는 거 아니잖아. 남편은 저의 속상함을 늘 감정 과잉처럼 받아들였고, 시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인드였어요. 저희가 평생 돈을 모아도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건 어렵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어요. 야근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는데 집 현관에 낯선 신발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불 꺼진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주방에는 시누이 둘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너 야근한다며? 그래서 늦게 들어와 잠만 잘 줄 알고 내가 좀 불렀어. 갑자기 올라왔는데 마땅한 곳이 없잖아. 민석이한테도 연락했는데 괜찮다더라? 저한테도 연락 주셨어야죠. 모르는 신발이 있어서 도둑이라도 들어온 줄 알고 놀랐잖아요. 놀라긴 뭘 놀라니? 민석이한테 말했으면 너한테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지. 유나는? 그날 밤 저희 신혼집이 자기 집인 듯 얇은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을 오가는 시누이들을 보며 현실을 깨달았네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시댁이 내준 집이 아니라 시댁이 쥐고 있는 목줄이었고, 저는 기꺼이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시누이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 집 돌려드리고 싶어. 전세든 월세든. 내 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숨 좀 쉬고 살자.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명의 우리 이름으로 돌려줄 때까지도 못 참아? 평생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아니고 곧 해주신다는데 집이 몇 억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알아. 그래. 근데 나 지금은 그 집에 내 이름 없다는 것보다 내 삶이 없다는 게 더 괴로워. 명의는 시댁이고 입주는 나인데 사는 건 시어머니 방식이야. 내가 이 집에서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숨을 쉬어도 내 집 같지가 않아. 목이 메었어요. 그날따라 눈물이 나지 않았던 건 이미 감정이 너무 마르고 말라버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냥 집값 생각만 하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안중에도 없지. 나는 이 집에 갇혀서 살고 있어. 자유도 없고 존중도 없고 이제는 내 이름도 없어. 말을 하다 보니 진짜 내 이름이 없다는 게 참 우스우면서도 서글퍼졌어요. 남편은 제가 악을 쓰며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으라는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남편만 믿고 있다간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는 마음에 부동산을 돌며 살만한 곳을 찾아보고 있었네요. 여차하면 혼자 오피스텔 월세라도 얻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날이 부쩍 서늘해진다 싶더니 식탁 위로 묵직한 말이 내려앉았어요. 주말 저녁이었는데 늘 조용히 국물만 후루룩 들이키시던 시아버지가 밥숟가락을 수저 받침에 정갈하게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여셨죠. 미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뭐 말하자면 식구지 식구.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지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 받았던 간섭들이 그 짧은 순간 머리를 스쳐가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혹시 하는 기대감이 꿈틀거렸으니까요. 혹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공식적으로 다시 말한다는 건 어쩌면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명의 변경을 해주시는 것 아닐까 싶은 욕심이 저도 모르게 들었네요.
사실상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직감처럼 느껴졌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셨죠.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치켜뜨며 남편 얼굴을 훑어보셨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두 분이 여러 번 말했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눈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소까지 띈 채 말씀을 이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니네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미연이 앞으로 넘겨줄 생각이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앞으로라니. 말을 듣자마자 말 그대로 숟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당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순간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제 명의로 해주실 줄은 정말 단 1%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역시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당신 아버지를 바라봤을 정도니까요. 아니 무슨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긴다고 그래요? 민석이랑 공동명의도 아니고. 세상 천지 집을 아들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집이 있어요? 있으면 낳아보라 해요. 무슨 시부모 공양을 한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 대를 이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 양반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잘 사는 집은 여자가 집안을 꾸려. 겉으로 보기엔 남자가 가장 같아 보여도 속을 채우는 건 다 여자야. 이 집도 마찬가지야. 미연이가 얼마나 정성껏 살림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며느리한테 집 하나 제대로 못 넘겨줘? 오히려 미연이에게 줘야 더 잘하지. 안 그러냐 미연아?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혼란이 꿈틀댔어요. 갑작스런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낯설고 불안했거든요. 좋은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질까? 이게 진짜 선물인 걸까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집을 빌미로 내 집처럼 드나드셨던 시부모님이었으니 어쩌면 부단해야 했던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으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래봤자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이혼하면 남이고 나중에 뭐 하나라도 뒤통수 치면 그땐 무슨 수로 되돌릴 건데요? 지금 그 말 우리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인가? 시아버지가 조금은 단단한 어조로 되받았죠. 이 집 원래 4명이었다가 민석이 군 제대할 때 주려고 했었잖아. 그러다 시기를 놓쳐서 결혼했으니 이제 명의를 돌려준다는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나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 그런 줄 알고 잠자코 있어. 어디 시끄럽게 여자가 남자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따뜻한 말들과 따가운 시선 사이에서 이게 진짜 축복인지 시험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계속 수저질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잠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허공에 붕 떠있는 듯 감정이 잡히지 않았죠. 심장은 아직도 요동치는데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진짜 주신다고? 단독 명의로? 흑석동 집을? 그 현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 가장 먼저 단톡방을 열었죠.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6명. 지금도 퇴근길이나 주말마다 수다 떠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손가락부터 달렸네요. 야야야, 나 지금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 시아버지가 흑석동 집 4명이로 준대. 단독 명의. 민석이랑 공동도 아니고 진짜 나만. 딱 3줄.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톡톡톡 읽음 표시가 줄줄이 뜨고 곧장 메시지 폭탄이 터졌어요. 헐, 단독? 야, 너 진짜 로또 맞았냐? 진짜야? 와, 이건 뭐 사극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며느리 명의? 흑석동? 아니 잠깐만. 너한테 집 준다고 해서 가슴 뛴 건 나다. 뭐야? 너 진짜 어쩜 좋냐? 대박이다 정말. 모두가 축제였어요. 불꽃놀이도 떡케이크도 없지만 그들 메시지엔 감탄과 박수가 가득했고 덩달아 저도 피식 웃음이 났죠. 그니까
나도 아직 얼떨떨해. 근데 또 걱정도 돼. 명의 넘기면서 얼마나 또 생색내실지 몰라. 사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싫다고 하셨거든. 민석이도 들은 게 없는데 놀라고. 내심 불편해. 그러자 소희가 재치 있게 받아쳤죠. 야,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마음이 다른 거 몰라? 받을 땐 받는 거고 생색은 무시해. 내가 너면 그냥 시어머니 발 닦은 물로 세수해도 좋겠음? 맞아. 우리 엄마가 그랬다. 집 주는 시부모는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 그 정도면 충성 맹세해도 아깝지 않지? 넌 진짜 신의 며느리야. 이 정도면 연말에 우리끼리 시상식 열자. 올해의 신데렐라상. 너 몰표임? 너무도 들뜬 반응들이 쏟아졌지만 그쪽에서 유일하게 반응이 없던 한 사람 바로 나연이었죠. 한참 말이 없던 그녀가 대화가 잠잠해질 무렵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나만 이상하게 느껴? 왜 갑자기 네 명의로 준다고 하는 걸까? 그 집 진짜 그냥 주는 게 맞는 거야? 순간 톡방은 고요해졌고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축제 분위기는 이 순간 깨졌고 정적 뒤에 곧장 해나가 반격하듯 톡을 날렸죠. 뭐야? 나연아, 그 말 좀 그렇다. 괜히 물 붓는 소리 하지 마. 다들 축하해주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해야 돼? 헐,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혼한 거지. 뭐든 의심하고 뒤통수 맞을까봐 겁만 내니까. 그럴 거면 단톡하지 마.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나연을 감싸려 했고 또 누군가는 눈치 없이 왜 저러냐며 면박을 줬죠. 결국 누군가가 말없이 나연을 뺀 새 단톡방을 만들었죠. 야, 신경 쓰지 마. 걔 성격 원래 저래. 못 가진 사람 마음 모르는 거지. 넌 진짜 잘된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 이런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저는 그 축하의 말들보다 단 한 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그냥 주는 게 맞는 거야? 의심은 불쾌했지만 아주 없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명의를 넘긴다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왜 지금? 왜 나한테? 왜 단독으로? 라는 질문이 뒤따라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진짜 이건 선물일까 싶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 괜히 바람이 서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나연이 했던 말이 계속 떠나지 않았고 설마 하는 희망과 에이 아닐 거야 하는 자기 합리화가 뒤엉켜 갑자기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점심시간에 맞춰 가볍게 핸드백 하나만 들고 회사를 나섰죠. 구청에 도착했을 때 문턱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내가 바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안 가면 뭔가 더 큰 걸 놓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민원실로 들어서서 창구 앞에 섰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저 주소는 흑석동 땡땡번지요. 명의 변경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직원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고 말하더군요. 아, 이건 얼마 전에 명의 변경이 한 번 됐는데요. 그 말에 어깨가 움찔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로 대꾸했죠. 네? 명의가 변경되었다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요? 네, 오늘이 꼭 3달째 되네요. 직원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무심히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찰컥하고 뭔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거든요. 시아버님은 분명 명의를 넘겨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넘겼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직원에게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종이를 받아들자마자 소유자 이름부터 확인했죠. 김대현. 대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 이름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시아버지와 남편 성이 같아서 친척 중 누군가? 라고 어렴풋 상상의 나래를 펼칠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첨첩장에 찍혔던 시아버님 이름이 떠올랐어요. 김대석. 또렷하게 떠오른 시아버님 이름과 아파트 명의자 이름이 오버랩되며 불안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왜 아무 말 안 했지? 아버님 것도 아니었잖아. 그럼 대체 김대현은 누구?
아무리 친척이라도 남의 진명인데 이걸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대체 어떻게? 그때 감이 탁 왔어요. 말뿐이었구나 싶었던 거예요. 서류도 도장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말 한마디에 들뜨고 믿고 감내해 온 거였던 거죠. 그래도 시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명의를 내게 주겠다고 한 그 말을 짧은 순간이라도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분명해졌던 거예요. 그 집은 제게 아니란 건 말이에요. 남편도 혹시 알고 있는 걸까? 그 말도 안 되는 명의 이전 약속이 사실은 공중에 흩뿌린 연기였다는 걸. 저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죠.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걸 알았을 때도 전 끝까지 망설였어요. 혹시 남편은 진심이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나 혼자 오해하고 혼자 성급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그 찜찜함이 한참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주 주말 어김없이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곤 예상치 못한 말씀을 꺼내셨죠. 다음 주에 명의 이전하러 가자. 인감이랑 신분증 준비해둬라. 순간 남편이 지은 표정을 보고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만약 계획된 일이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절대 놀랄 수 없는 표정.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상속받는 표정으로 놀라고 들뜨며 감격하는 그런 표정이 나왔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 이 표정이 연기라면 정말 연기상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모르던 사람에게서 나온 눈빛으로 모든 게 선명해진 거죠.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였죠. 잠시 망설이려는 찰나 남편이 시아버님께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저를 돌아봤어요. 마치 자기가 제 몫의 상을 대신 받은 것처럼 흐뭇하게 웃었죠. 진짜 우리 집 되는 거네? 자기야,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뭐해? 어서 인사드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고 무엇을 위해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제 이름을 울린다는 미끼를 던져놓고 그 실체도 모른 채 마냥 좋아하는 남편까지.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어지럽게 느껴졌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요? 순간 공간 전체가 조용해지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갸웃하며 반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미연아? 우리가 너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니? 정면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자식이면 못 그러시죠. 자식한테 그럴 순 없죠. 자식이 아니니까.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남이니까. 저를 그냥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 짧은 순간 확 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니? 남편은 마치 며느리와 부모 사이에서 불편한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얼굴을 돌렸죠. 자기야, 왜 그래? 그런 말이 어딨어? 부모님은 당신 생각해서 내 명의도 아니고 우리 공동 명의도 아니고 당신 단독 명의로 해준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 된 밥에 채 뿌리면 그 밥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평양감사도 저 싫다면 그만이다.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비싼 집,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준다는데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고마움이요? 자기야, 한번 생각해봤어? 이 집이 20억짜리 이 집이 왜 당신 앞으로 안 오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남편은 대체 제가 왜 그러는지 의아하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떨며 말씀하셨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어서 너한테 준다는 말이야? 고맙다고 우리 집 귀신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똥물을 쏟아 붓는구나 부어. 그때 시아버지가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억지로 줄 생각 없다. 시부모님은 제가 진실을 알 거라는 걸 모르시니 베팅하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그건 아니라고 중재하며 시부모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이제 필요 없다는 듯 준비했던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구청 가서 떼어본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집 지금 명의자 김대현 씨잖아요. 민석 씨 삼촌 맞죠? 말하자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꾹 다물었죠. 이건 아버님 명의도 아니고 민석 씨 명의도 아니에요. 어머님 명의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 집을 제 앞으로 넘긴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부모님 명의도 아닌 집을 선심쓰듯 저에게 주시면 제가 고맙다고 덥석 받을 줄 아셨어요? 남편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게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그 사람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 삼촌, 당신 삼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는 거야. 이상해서 부동산 카페에 익명으로 올렸었죠. 시댁이 제 앞으로 명의를 넘긴다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가족도 아닌 다른 친척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법무사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전형적인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식이래요. 부채 때문에 본인 명의에 있던 자산을 친척이나 제3자에게 돌려놓고 나중에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려는 행위. 말하자면 법적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짜 이전이라는 거죠. 거실은 한순간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적으로 사회행위라고 하더군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방식. 법원에선 취소 소송으로 그 명의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고요. 남편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부모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 집 지금 그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자기야, 맞아? 확실한 거 맞냐고. 시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여셨죠.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사업이 힘들었다. 코로나 때부터 줄줄이 거래처가 무너졌고 은행에서 돌아온 어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 민석이 군대 간 동안 모은 것도 다 썼고 이 집이라도 지켜야 했어. 그때 대현이 명의로 바꿨던 거야. 뭐 일시적인 거였지. 거짓말 마세요. 삼촌 명의로 바뀌신 거 몇 개월 안 된 것까지 다 알아요. 서류 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도 거짓말 하시게요? 제가 모르고 도장 찍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법적으로 공범이래요, 공범. 제가 협조한 걸로 간주돼서 저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봤니? 아니, 그냥 그건 도와주는 거지. 공범이랄 건 없지 않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얘는 누가 들으면 우리가 버벅이고 사는 나쁜 사람인 줄 알겠네. 엄마.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의자에 등을 기댔더군요. 진짜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저한테 그러시지. 왜 미연이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 비슷한 걸 내뱉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면죄부처럼 들리더군요. 미연아, 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너한테는 믿음이 갔고 또 그렇게 해주면 너도 기뻐할 줄 알았고 뭐랄까, 그게 가족 아니냐? 가족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제게 시키세요? 가족이면요, 숨기는데 이용하지 않죠. 감추는데 빌려 쓰지 않죠. 그 순간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집 이제 그만 나가자. 그날 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 사람은 평생 부모님 뜻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 남편한테는 진짜 인생의 좌표처럼 박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손을 먼저 잡았고 그 손 안에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어요. 마치 이제야 진짜 내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눈빛이었달까요? 남편과 전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남편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어. 이 집은 언젠가 니네 거다. 너도 잘하면 다 준다.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 처음엔 좋았지. 근데 나중엔 그게 뭔가 조건 같더라. 받기 위해선 더 착해야 하고 고분고분해야 하고 부모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척 살아야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한쪽이 뻐근해졌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저만큼이나 주는 사람의 그림자 아래 눌려 살았던 거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마음에도 없는 고마움도 연기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어차피 그건 내게 아니고 부모님 거라는 거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서 저도 울컥했어요. 우린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긴 말 없이도 통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살자. 누가 뭘 주든 뺐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집, 우리 삶을 지키자. 그게 우리 둘 사이의 진짜 첫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서류도 도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명의보다 강력한 약속이었죠. 며칠 뒤부터 시부모님 쪽 상황은 빠르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채권자들이 시아버지 회사 자산을 본격적으로 추적하면서 김대현 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전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엔 당연히 흑석동 아파트도 포함돼 있었어요. 명의를 옮긴 지 몇 달밖에 안 된 데다 실거주는 저희 부부였고 등기부상 소유주는 생뚱맞은 삼촌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법원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고 흑석동 아파트는 강제 가압류에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와 시삼촌은 그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재산 은닉의 목적이 명의 신탁이라는 점을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죠. 김대현 씨는 허위 명의 이전에 협조한 공범으로 간주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됐고 문제 자금 흐름 일부가 시어머니 통장으로 연결되면서 세무조사까지 확대됐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조심스레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미연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 네 입장 이해 못한 건 미안하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쯤 했으니 그만하자는 무책임한 마무리였거든요. 네가 참아줬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것도 있는데 너무했다. 그런 말들이 행간에 가득 묻어나왔으니까요. 그 다음날 남편 핸드폰으로는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무심한 목소리로 어떻게 지내냐? 고 묻더니 이내 톤이 바뀌어 날카로운 말을 꺼내시더군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 네 마누라가 그렇게 안 나섰으면 이 정도까진 않았다. 가정이라는 게 다 덮고 넘어가는 순간도 필요한 건데 요즘 것들은 안 그래.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고 그날 밤 조용히 제게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네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식이야. 아마 앞으로도 사과는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그분들이 준다고 말했던 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숨겼던 것도 모두 그들 중심의 계산 위에서 나온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그 계산서 안에 저라는 인간은 없었어요. 그저 신뢰도 높은 도장 또는 믿음직한 명의였을 뿐이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몇 주 뒤 친척들에게 얘기를 흘렸는지 뜬금없이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 아빠 완전 망신당했어. 서울 땅 가진 거 하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민낯 다 까발렸지 뭐야. 근데 언니가 아빠랑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가족끼리?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입에 당기면서 정작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용히 짓밟는 일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결국 사업권을 포기하시고 회사도 법정 관리로 들어갔고 자산 일부를 매각해 채무를 상환 중이라고 들었어요. 남은 건 가압류된 부동산 그리고 명의를 빌렸다가 무너진 관계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족 톤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자. 그때는 다 급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널 이용하려고 했겠니? 이젠 그 말조차 지치더군요.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 내가 오해한 거라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붙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내 감정이 무시당하는 곳, 내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 자리에서 굳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버티지 않기로요. 지금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좁지만 조용하고 누구도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 공간이 처음으로 진짜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조용히 제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두 줄. 작은 변화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었죠. 이제는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저희 가족의 진짜 시작이에요. 폭풍처럼 지나갔던 신혼초.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건졌다고, 앞으로는 잘 살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은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힘들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시작이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결혼 초엔 뭐든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말처럼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더불어가 당연하게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내 물건이 내 물건 같지 않고, 내 시간이 내 것 같지 않고, 내 집이 내 공간이 아닌 느낌. 그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겼고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웃으며 받아준 것들이 상대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없는 무단 초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이 모든 사건이 시발점이 된 건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처음 살게 되었던 신혼집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에 비해 결혼을 조금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됐거든요. 뭐든 마음먹은 건 빠른 시일 내에 해내야 하는 성미인 남편이 더 미루지 않고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는 빠른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둘 다 모은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결혼 준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하나 곤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신혼집이었죠. 남편도 직장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저는 20대 내내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제 갓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고 있던 터라 그럴듯한 신혼집을 꾸리기엔 솔직히 통장 사정이 빠듯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작품이 쌓여가는 일이라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집을 구하자니 서울에서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예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직장이 서울 중심부에 있어 아예 작정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는 것도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서울 반지하로 가자. 조금 불편해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원래 신혼 때는 집 크기 늘리는 재미로 사는 거래.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 되지. 나야 반지하든 지상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괜히 당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자. 좀 멀리 다닌다고 죽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처음 시작하는 집이니만큼 괜찮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에 경기도 외곽을 이야기하는 남편에 비해 저는 생각보다 집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어요. 저도 직업 특성상 서울에서 미팅할 일이 많았기에 차라리 위치 좋은 곳이 낫지 않나 싶어 한참을 서로 설득만 하고 진전이 없을 때였죠.
어쩌다 보니 저와 남편의 통화를 듣게 된 엄마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그러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집 해줄 테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건 어떠니? 네? 무슨 집이요? 왜? 우리가 예전부터 투자해놓은 집 있잖니. 그 집을 최근에 새로 다시 지었거든. 서울이라 출퇴근도 편하고 방 3개에 앞에 작은 마당까지 있어서 너희 둘이 살기 딱일 것 같은데. 네? 엄마, 거긴 엄마랑 아빠 노후에 살려고 지은 집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당장 이사 가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너희 둘이 고민하는 걸 보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아서.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안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집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 아버지랑도 이야기 다 끝났단다. 에이 아니에요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 아빠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결혼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윤서방이랑 이야기 잘해보렴. 나도 귀하게 키운 외동딸 신혼 때부터 고생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께서 그 집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집을 받는다는 건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동이라 그때 받은 감동을 전달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와, 정말 그 집 꽤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앞마당에 바베큐 먹을 장소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교통도 편하고. 그런 데서 시작하면 완전 좋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신혼집 아니야? 그렇긴 한데 엄마 아빠가 노후 보내시려고 정성 들여 지은 집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사는 게 좀 염치가 없어서. 에이,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겠지. 우리도 곧 부모 되면 그 마음 이해가 될 거야. 오히려 거절하는 게 난 더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준다고 하실 때 감사하게 받자. 괜히 거절했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응?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들어? 아이, 당연히 죄송하지. 근데 난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거야. 큰맘 먹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니까? 그 좋은 집 거절하고 굳이 고생하는 자식 모습을 과연 보고 싶으실까? 남편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그 집을 지으신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그저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된다는 생각에 잔뜩 들뜬 걸로만 보였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의 계속된 권유와 남편의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단 그 집을 그대로 받는 것만은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조건을 붙였죠. 그럼 딱 2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 갈게요. 2년 집값 아끼면 충분히 지금 저희 조건보다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을 그냥 덥석 받긴 죄송해서요.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집에서는 2년만 살면서 집값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남편은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거절했어야 했나 싶긴 하네. 두 분께서 집이 없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꽤 괜찮아 보여서. 그걸 왜 오빠가 판단해? 오빠는 그 집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비록 2년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집을 들어가서 쓴다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야 할 일이야.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전 그 침묵이 제 말에 대한 수긍인 줄 알고 넘어갔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의 침묵은 수긍이 아닌 부정이었다는 걸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그지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에서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게 해준다는 사실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아우, 어떻게 그 집을 애들한테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노후 보내시려고 지은 집이라고 들었어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마음 같아선 애들이 쭉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딸애가 영 미안한지 돈 모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그러니 참 마음이 예쁘고 기특하면서도 미안하네요. 저희가 신혼 때 워낙 없이 살아봐서 딸한테도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우 그쵸. 신혼이 제일 좋고 예쁠 때인데 좋은 집에서 보내는 것만큼 좋은 추억이 없죠. 그런데 저는 사돈댁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애들이 영 그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서요. 뭐 남들보다 잘 산다고 하긴 애매해도 이 사람 젊었을 때부터 혼자 직장 다니고 애쓰는 게 미안하고 애틋해서 투자에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중간에 실패 과정도 좀 있었지만 결국엔 재산 늘리는데 도움이 좀 되더랍니다. 덕분에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여유도 생겼죠. 어머 그렇군요. 사부인이 참 똑똑하시네. 우리 나이 때 여자들이 투자에 눈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집안일하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어쩜 그렇게 집안에 보탬이 되셨대요? 오늘 처음 배웠지만 참 교양도 넘치시고 첫눈에 참 친해지고 싶으네요. 사부인도 마찬가지셔요. 우리 지연이 좋은 시부모님 만났으면 해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 걱정이 사라지네요. 사교성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참 밝으셔서 보기 좋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 사돈끼리 친밀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곤 하지만 예외라는 것도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 이렇게 참하고 야무진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런 집안이라면 친밀하게 지내도 참 좋을 것 같답니다. 저희 집에 두 분 초대해서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부담스럽진 않으실지요? 아우 부담은요. 초대라니 사부인께서 고생하실 텐데 너무 감사하죠. 별 말씀을. 남들처럼 결혼식 끝나면 다시 남남되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같이 자주 만나면 좋겠네요. 상견례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어요. 워낙 성격이 밝으신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심이 되셨는지 많이 좋아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께서 뵐 때마다 반겨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후에도 두 집안이 잘 지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은 친척들과도 다 같이 자주 놀러갈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시댁과도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정신없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축하와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어요. 뒷정리까지 마친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 엄마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지연아, 우리도 뒤풀이 왔어. 사돈께서 큰일 치렀는데 부모들끼리도 한잔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참 좋은 집안에 시집간 것 같아서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다. 너도 윤서방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렴. 사진 속에는 고깃집에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 환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진을 보고는 흐뭇해했죠. 부모님들끼리 잘 지내시니 좋네. 그러게 나 정말 시집 잘 왔나 봐. 그땐 제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해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상황이 평화롭고 따스하게만 흘러갔거든요. 그 후로도 시댁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종종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유쾌하셨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자상한 분이라 저희 부모님과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죠. 우리처럼 다 같이 모이는 식구들이 또 있을까? 가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 엄마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딸 참 시집 잘 보낸 것 같다더라. 괜찮은 사이는 만날 수 있어도 그런 사도는 100년에 한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면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뿌듯해요.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해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어느샌가 그 경계마저 풀리신 것 같았어요. 전 단순히 그게 다 시부모님이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신혼집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달 정도 뒤에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이삿짐과 가구가 다 정리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빌려주신 집이만큼 친정 부모님을 먼저 모셔 대접하고 싶었죠.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은 친정 부모님부터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럼 우리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남편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집인데 우리 부모님 먼저 대접해드리는 게 예의잖아. 그럼 그냥 다 같이 대접해드리는 건 어때? 친하시니까. 그래도 나는 이번에는 좀 따로 모시고 싶은데. 왜? 집 해주셨으니까 더 잘해드리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따로 더 챙겨드리려는 거 아니면 그냥 같이 해. 우리처럼 화목한 집안이 어딨다고 굳이 양가를 따로 챙겨? 한 번에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생각보다 좋아하셔서 기분이 풀렸어요. 어머, 그래? 그럼 좋지. 안 그래도 그 집이 손님 불러 같이 밥도 먹고 놀기 좋게 만든 집이야. 나중에 니네가 손주 낳아주면 손주도 마음껏 뛰어놀라고. 사돈네랑 다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면 더 즐겁겠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같은 날 집들이를 모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은 깔끔한 신식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방 3개에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이 있어 말씀대로 손님들이 머무르다 가기 좋은 구조였어요. 오픈형 주방에 마당에는 바베큐를 해먹을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집에 들어오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세상에, 이게 너희 신혼집이니? 어머, 웬일이야. 이 집이라면 새로 시작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어. 그러게, 이렇게 시작하는 신혼이 세상에 어디 있나? 너희는 정말로 복받았다. 어? 아내한테 잘해 인서가. 장인 장모님도 깍듯하게 모시고. 그죠? 장인 장모님, 이렇게 좋은 집을 다 해주시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충분히 살 때까지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딸아이가 착해서 자꾸 거절을 해서요. 2년이긴 해도 행복하게 신혼 보내기엔 충분할 겁니다.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겠네요. 아우,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서울에 어딨어요. 있어도 얘네 힘으로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희가 그럴 수 있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죠, 어머님.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저희 부모님께 호들갑을 떨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만 어딘가 영 찜찜했어요. 뭔가 아예 이 집을 받기로 확정된 것처럼 고마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친정엄마께서도 느끼셨는지 2년만 살기로 했다는 점을 은근슬쩍 강조하셨지만 그런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그날의 쎄함은 그 정도로 넘어갔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지연아, 너희 시어머니 말이야. 너한테는 좀 어떠시니? 저한테요? 저한테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그게 말이야. 이게 그냥 내 느낌 탓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집들이 한 날 이후부터 시댁에서 전보다 더 자주 우리를 보려고 하거든. 네? 정말요? 왜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지만 문제는 자주 보는 만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전에는 한 번은 우리가 사면 한 번은 사돈이 사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그 집을 본 뒤로는 자꾸만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 부럽다는 둥. 집들이 가기 전까진 사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인지 몰랐다는 둥 불편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면서 계산할 때는 쏙 빠져버리는 거 있지.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 서너 번이나요? 그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치, 자꾸만 그 집 얘기 꺼내면서 부럽다고 하시길래 사돈도 정 그러시면 나중에 애들이 이사 나간 뒤에 손님들하고 보낼 공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네? 엄마, 그런 말씀은 뭐하러 하셨어요? 아우, 뭐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민망해서 그냥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어차피 니네 살 때 말고 나 살 때 이야기니 2년 뒤인데 설마 그걸 기억하고 있으려고. 그래도요. 앞으로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어. 설마 염치가 있는 분들이면 그런 부탁은 안 하시겠지.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도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잔뜩 경계하면서도 그래도 그동안 보여주신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친정엄마처럼 설마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몇 번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의 남편과 짧은 가을 여행을 계획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는 오랜만에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 무척 들떠 있었죠. 단풍도 보고 빈티지 시장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녀오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2박 3일의 국내 여행이었기에 딱히 친정에 말하지는 않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며느라, 별일 없지? 네, 어머님.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아우, 그럼 나야 뭐 늘 똑같이 지낸단다. 요새 날씨가 정말 좋던데? 니네는 어디 안 가니? 네, 안 그래도 이제 가볼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어디 안 가세요? 떠보는 듯한 말에 내일 당장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까 잠깐 고민을 했지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화제를 바로 돌렸어요. 혹여나 어머님이 같이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실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보긴 당장 내일 가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뭐야? 서운하게 은근슬쩍 숨기려고 하고. 네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들을 통해서 듣는데 이러면 내가 많이 섭섭하지 않겠니? 아, 그게 혹시 내일 저희끼리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내심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 신혼부부가 아기 갖기 전에 둘이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니면 좋지.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려고. 설마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할까 봐? 그런 것보다 물어봤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는 게 훨씬 더 서운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난 다른 건 괜찮은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싫더라. 그러려고 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정말 등 뒤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은 우리 여행 가는 거 아셔? 응?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어차피 짧게 다녀올 여행인데 뭐하러. 아, 그래? 하긴 그렇긴 하지. 분명 그 전날 대화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도 시댁에 이야기 안 한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 이야기를 다 한 건지 미리 알고 있는 게 조금 소름 돋았어요. 이야기야 할 수 있다고는 쳐도 어머님이 은근슬쩍 제 입으로 듣고 싶어 떠봤다는 점이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은 제 사과를 쿨하게 받아주셨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어요. 여행을 가는 내내 자꾸 생각나는 바람에 남편과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꼭 나한테 얘기해줘. 나만 거짓말 친 사람 됐잖아. 알겠어, 미안해. 나도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지. 그래도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 맑은 날씨와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그 일은 금방 잊혀졌어요. 남편과 둘도 없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행이 좋긴 해도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 아, 편하다.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순간 주방 쪽에 이상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 금방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보, 냉장고에 붙여뒀던 자석들 당신이 뗐어? 내가 여행 가서 기념품으로 사왔던 것들 말이야. 그걸 내가 왜 떼? 당신이 아끼는 거 아는데. 뭐? 그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다 없어졌는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쪽도 뭔가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반찬통은 전부 처음 보는 것들로 바뀌어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장류들은 죄다 알 수 없는 유리병에 옮겨져 있었어요. 아, 엄마가 왔다 가셨나 보네. 뭐라고? 어머님이 왜? 아니, 어떡해? 엄마가 저번에 우리 집 와서는 당신이 아직 살림이 서툴다고 도와주고 싶으시댔거든.
다 있을 때 오면 잔소리 되니까 우리 집 비웠을 때 들어와서 정리해 주신 데서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뭐라고? 그럼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와서 이걸 정리했단 소리야? 왜? 깔끔하고 좋은데? 집도 좀 청소해 주시고 가신 것 같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날도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여행에서 즐거운 기억은 잠깐이었고 여행 가기 전과 후는 정말 지옥이었죠. 남편은 당신 힘들지 않게 어머님이 치워주신 건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여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고마운 거 아니야? 다른 시어머니들 같았으면 당신한테 직접 잔소리하면서 하나하나 시켰을 텐데 우리 엄만 당신 불편할까봐 일부러 없을 때 와서 싹 정리해 주시고 가신 거잖아. 이 정도면 우렁각시지. 엄마라고 이게 쉬웠겠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어디가 덧나? 나는 그냥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드나드시는 게 싫다고. 여기 우리 집 우리 공간이잖아. 당신이야 자식이니 어머님 드나드는 게 편해도 나는 편하겠어? 그럼 오늘 엄마가 정리해 놓은 대로 앞으로 잘 정리하면 되겠네. 엄마가 못 건들게. 다른 부분은 저와 참 잘 통했던 남편이 딱 이 부분에서는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안 통해버리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날 결국 남편과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제가 아끼고 모으던 자석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만 미안해했고 그거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상황이 넘어가질 않으니 대충 사과를 받아주고 애매한 화해를 했죠. 그러다 결국엔 일이 터졌어요. 제가 잠깐 지방 출장을 다녀온 사이였죠. 결혼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LP판 모으는 게 취미라 열심히 모았었는데 결혼 후엔 취미를 온전히 즐길 겨를이 없어 잘 닦아서 거실 한쪽에 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정아, 오랜만이네. 내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사는 거 바쁜데 이해하지. 근데 말야, 너 혹시 내가 선물한 턴테이블 인터넷 중고마켓에 내놨어? 뭐? 야, 내가 그걸 왜 내놔? 지금 자주는 못 들어도 얼마나 아끼던 건데. 그거 그냥 거실에 두기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까지 돼서 내놓을 생각 절대 없어. 네가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건데 어떻게 그러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얼마 전에 중고마켓 구경하는데 너한테 선물했던 턴테이블이랑 똑같은 게 올라왔길래 자세히 보니까 배경이 니네 짐인 것 같더라고. 벽지며 옆에 소파랑 턴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가구까지 완전 똑같길래 동네도 니네 동네로 뜨고. 뭐라고? 순간 등줄기가 오싹하더라고요. 네가 아니면 니네 남편이 못 모르고 내놓은 거 아니야? 잠깐만 미정아, 내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혹시 턴테이블 당신이 중고마켓에 올렸어? 뭐? 아니. 그럼 혹시 지금 집에 어머님 와 계셔? 당신 없는 동안 이 집에서 좀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당신은 대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말하면 당신이 허락해 주겠어. 나도 당신이랑 일일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대체 어떻게 한 건데? 뭐 CCTV라도 나 몰래 설치했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남편의 모습이 기가 막혀 중고마켓 링크를 보내주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끼는 물건인 건 알지? 대체 언제까지 어머님이 우리 살림에 손대게 할 건데? 이럴 거면 어머님이랑 살지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남편 역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건 할 말이 없다. 앞으로는 다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이건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 난 내 소중한 물건 건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나 모르게 우리 집에 와 계시거나 사는 모습 들여다보고 계신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 살림에 손까지 대시니 이젠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그리고 이 집 우리 집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집인 것 좀 명심해. 쫓겨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라고.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고 어머님에게 선포했죠. 어머님, 저희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마음대로 하셨다가는 저도 시댁 물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아이고 참,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쌓아놨길래 가구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뭐? 요즘 세상에 누가 LP를 들어? 결혼을 했으면 저런 사치스러운 취미는 접고 새 인생 살아야지. 듣지도 않는 걸 구석에 두고 썩혀두리? 그러니까 이제 상관 마시라고요. 중고마켓에 올린 글도 지우시고 제가 집에 없을 땐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저희 집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그래. 아유, 내가 치사해서 다시는 안 온다. 집 좀 좋다고 유세를 저렇게 떨어서 놓으면 며느리 무서워 오겠니? 어머님은 역정을 내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이렇게까지 불편해지는 걸 원치는 않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렇게 몇 번이나 경우 없게 구시는데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났어야 하는 싸움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집안 분위기는 서먹하고 어색해졌죠. 그래도 계속 선을 넘게 두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나았어요. 양가 부모님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잘 지내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서서히 시댁을 멀리하셔서 만나는 빈도수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저와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낸 뒤로 시댁 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모임 외에는 일절 교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절 은근히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고 시아버지도 저를 괘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화를 낸 게 차라리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준 것 같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친정과 약속했던 인연을 채우고 이사를 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탐내던 이 좋은 집에서 벗어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 앞에 더 큰 인내심의 관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정 부모님께서 한 달간의 긴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두 분께서 그렇게 길게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 처음이라 저까지 들뜨더라고요. 잘 다녀오시라고 짐 챙기는 것도 도와드렸고 마시는 것도 돈 아끼지 않고 많이 드셨으면 해서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린 후 공항버스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장시간 비행 끝에 여행지 숙소에 도착해서 영상통화를 걸어주셨어요. 두 분이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무사히 도착하신 모습에 안심하며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엄청 오랜만에 전엔 살던 집 이웃분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며 가며 마주칠 일이 많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지연씨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지연씨 이사가고 지연씨네 부모님이 이사 온다고 하지 않았었나? 어머,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잔뜩 이 집에 와서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웃고 퍼질러 노는데 지연씨네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서. 지연씨네 부모님은 엄청 조용히 지내셨거든. 처음에는 부모님인 줄 알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아서. 혹시 새로 세입자를 들인 거야? 네? 다른 사람들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부모님은 해외로 가셨으니 그 집을 드나들 만한 사람이라곤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중에 이상하게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전 집으로 향했어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집 앞에 도착하니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은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 비밀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예전 살던 비밀번호를 치니 문이 열렸어요. 마치 자기 집인 듯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시어머니와 부엌을 뒤지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의 여행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예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일을 벌인 듯 했어요. 바닥에는 술병이 뒹굴고 있고 먹은 음식들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붉은 음식 소스들이 엎질러져 있고 안방에는 모르는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고급 아이보리 소파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검은 신발 자국, 침구 위에는 화장을 지우지 않고 누운 화장품 자국에 싱크대에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붙어있는 데다 냉장고 문은 열린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 남겨두니
어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으신 거예요? 허락? 허락은 예전에 받았지. 예전에 너희 엄마가 집 필 때 써도 된댔는데? 기억 안 나니? 그래서 이번에 허락 받고 쓰신 거냐고요. 집꼴이 이게 대체 뭐예요? 그때 받았는데 뭐하러 받아? 이 좋은 집을 우리도 손님들이랑 좀 써보면 어때서? 그럼 곱게 쓰셨어야죠. 이거 불법 주거 침입인 건 알고 계세요? 뭐? 불법 주거 침입? 네. 허락 없이 들어와서 집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주거 침입이죠. 예. 가족끼리 주거 침입은 무슨. 너 참 말 정없게 한다? 됐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예. 걱정을 말어. 우리가 뭐 이 집 이대로 둘까봐 그래? 너희 엄마 아빠 돌아올 때쯤 되면 싹 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건 말건 오늘 내로 정리해서 나가시라고요. 이 아줌마 아저씨도 다 데리고 나가세요. 안 그럼 신고할게요. 야, 뭐라고? 그래 알았다. 나갈게. 나간다고. 다 정리하고 연락하세요. 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그 꼴을 보고 있고 싶지도 않아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 대판 싸웠고 남편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지 너무 당황하며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중이다. 이제 됐니? 이 매정한 거사? 청소는 다 하신 거죠? 설마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신 건 아니겠죠? 그동안 시간 충분했으니까 다 치우셨을 거라 믿어요. 뭐라고? 네가 당장 나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청소는 못했으니까 네가 와서 해라. 네가 살던 집이니까 청소는 네가 더 잘하지 않겠니?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기가 막혀 다시 집으로 가보니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은 몸만 쏙 빠져나가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남긴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죠. 특수청소, 도배복구, 침구교체, 바닥 복원, 종합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나오자마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기아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처음에는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도 생각했어요. 그 집에 들어온 방법이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결국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구서를 보냈죠.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침해받은 소중한 공간, 그 값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며느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네가 빨리 나가달래서 그런 건데 사돈이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이러지 말자, 어?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청구한 금액 보내세요. 긴 여행 다녀오시는데 떠나기 전만큼 깨끗한 집에서 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네가 말 좀 해보렴, 응? 엄마, 이제 그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장모님 댁인데도 그렇게 멋대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이 사람이 많이 봐준 거예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번 일로 남편 역시 완전히 시댁에 질려버렸어요. 남편까지 대놓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께서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 돈 내가 지금은 다 못 줘. 밥만 먼저 보내면 안 될까? 그럼 집 청소를 다 못할 텐데요. 그럼 한 번만 봐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정말. 이미 전 어머님한테 매정한 며느리인걸요. 그런 김에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어머님. 이건 저와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호의를 베풀었던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갚지 않으시면 일이 더 커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길 원치는 않으시죠? 그날 시어머니는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을 외면하더라고요. 가족이라서 참았고 가족이라서 넘겼고 가족이라서 말 못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가족이라서 뭐든 해든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한테는 배려였던 것들이 시댁에는 자연스러운 권리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권리는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려고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게 싫으시다면 가족일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 그 집의 문도, 저와 제 친정 식구들이 열어뒀던 마음의 문도 그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